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최근 중국 상해에서 인권 수호 논란이 일었습니다. 상해 소화 1호 아파트 소유주 여러 명이 부동산 부실 문제에 불만을 품고 권익보호에 나섰습니다. 이들 소유주는 대부분 억만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의해 강하게 진압되었고 여러 명의 소유주가 체포됐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영상을 보면 현장 법 집행이 매우 강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의 중이던 한 소유주는 여러 명의 경찰에 의해 들려져 손발을 휘두르며 몸부림쳤지만 경찰의 강제 행동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일부 평론가들은 중국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배경이 없으면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정부 눈에는 언제든지 수확할 수 있는 부추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도 이에 대한 의견을 보였으며 이 사건이 현재 체제에서 권력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현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부유하다고 해도 권력이 없으면 여전히 도살당할 어린 양에 불과하다고 댓글을 남겼고, 또 다른 네티즌은 권력이 최고인 체제에서 심지어 부유한 사람들도 수탈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이들 부유한 사람들은 일반인들의 권리를 무시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 보응이 자신들에게로 돌아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상해 아파트 소유자들의 권익수호 사건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깊은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실 공사로 방치된 아파트는 많은 구매자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었으며 집값의 지속적인 큰 하락은 많은 소유주를 새로운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북경 통주의 이 아파트도 지금은 가격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말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처음 분양할 때 평당 3만 위안으로 집을 사려면 돈만 가지고는 안 되고 관계를 통해서야 겨우 한 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공이 시작하지도 않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미 다 지어진 현장은 별장, 고층 아파트, 연립주택도 다 입주가 끝났으며 단지 내 조경도 잘 되어 있고 건물 간 거리는 120m며 꽃과 풀도 아주 예쁘게 가꿔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은 얼마일까요? 지금은 제곱미터당 1만 위안을 조금 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은 8만 위안의 계약금만 있으면 이곳에서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자는 또한 6만 위안 상당의 진동 가전제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개발업자는 이제 머리를 숙였습니다. 집만 산다면 어떤 조건도 다 맞춰주겠다며 시장과 타협했습니다. 정말 상황이 너무 빠르게 변했습니다. 남경의 집값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습니다. 더 떨어지면 정말 엉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남경의 집값이 얼마나 급락했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하서 지역의 유명 아파트 단지 해협성을 보면 2021년에 93제곱미터 아파트가 500만 위안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는 282만 위안으로 거래됐습니다. 무려 56%나 하락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강북 핵심 지역에 있는 아거낙 빈강국제를 보세요. 2021년 5월에 139제곱미터 아파트가 618만 위안, 제곱미터당 44,460위안에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과 11월에는 많은 매물이 제곱미터당 2만 6천 위안의 가격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은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현재 집값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의 구매 의향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공 당국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련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11월 18일 북경시 주택 및 도시건설위원회 등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 구분을 폐지하고 새로운 세수 우대 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매입 후 2년 이상 된 주택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2년 미만 주택 판매에 대해서는 5%의 세율로 부가가치세가 전액 부과된다. 계약세는 140제곱미터 이하의 가구 첫 주택에 대해 1% 세율을 적용하고 14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은 1.5%로 세율이 낮춰진다. 두 번째 주택은 각각 1%와 2%의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또 상해 관련 부서도 이날 비슷한 정책을 발표했으며 12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정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을 자극하고 더 많은 구매자를 유입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140제곱미터 이상의 구매자들은 이러한 세금 혜택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펀드 블로그는 이에 대해 정책의 주요 목적은 세금과 비용을 면제하여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고 시장 수요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 네티즌은 작은 혜택은 구매 의향을 움직이기 어렵다.
지금은 집을 사는 사람이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여전히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은 살 수 없고 주택 문제의 근본 원인은 빈부 차이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일반 시민은 생활 수준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으며 주택 구매는 더욱 먼 꿈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네티즌의 공유 내용으로 그들이 지난 1년 동안 겪은 삶의 상태를 진지하게 반영한 것입니다. 혹시 올해 저처럼 가난하게 지낸 사람 있나요? 얼마나 가난했냐고요? 아들의 옷을 새로 사주지 못하고 작년 옷을 입게 했어요. 잠옷 같은 것도 하나도 사지 못했고 신발 한 켤레만 사줬어요. 왜냐하면 발이 자라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옷은 대충 입히고 학교 유니폼도 신경 안 썼어요. 그리고 제 옷도 하나도 못 샀어요. 다 작년 옷만 입고 다니고요. 머리는 반년 동안 안 자른 거 보이시죠? 그리고 화장품도 뭐 쓰는지 아세요? 대보 쓰고 있어요. 이 대보 진짜 촉촉하고 괜찮아요.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지내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가셨나요? 현재 부채 문제는 중국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신용불량자 수 증가가 사회 신용 체계와 경제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를 보니 중국에서 신용불량자가 84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나는 신용평가는 이제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 840만 명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법적 집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협업을 얘기할 때 상대방이 법적 집행 대상자라면 마음속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의 신용불량자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사업 환경은 많은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신용평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은 몇천 위안 또는 만 위안의 월급을 받으면서 수만 위안, 심지어 수십만 위안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곧바로 쓰고 신용카드 분할 결제도 지불하지 않으며 다음 달에 또 신용카드를 계속 써가는 식으로 반복됩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이 미래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또는 어떤 걱정을 해야 할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회는 정말로 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800명이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그것은 800명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800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그것은 신용정보 시스템의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 8천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이는 사회 전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또한 공산당 체제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현재 전국의 공무원은 800만 명이 넘고 공공기관 종사자는 4천만 명 이상,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재정이 부양해야 할 인구가 9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큰 집단이 경제가 침체하고 재정이 빠듯해지면 과연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합의에서는 이미 일부 징후가 보입니다. 오늘 체제 내에 있는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미 급여가 밀린 상태고 가장 뚜렷한 변화는 대출 수요가 매우 흔해졌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쓰거나 몰래 온라인 대출을 받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생활이 아주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다행히도 그들의 공무원 연금은 비교적 높고 직무 성격상 안정성은 있지만 생활 압박은 체제 외부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몰려들고 있는데 과연 이 길이 계속 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월 전국의 신규 분양 계약량이 연간 0.9% 증가해 2023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는 공식 통계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11월 초 거래량은 전월보다 크게 떨어졌고 중고주택 가격은 더 떨어졌습니다. 중지원 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100개 도시의 중고주택 평균 가격은 30개월 연속 하락해 전년 대비 7.27% 하락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기업들이 직면한 압박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10월 30개 주요 부동산 기업의 투자액은 전년 대비 74% 감소했으며 이는 기업들의 신뢰도가 극도로 낮아졌음을 나타냅니다. 시장에서 주로 토지를 취득하는 주체는 여전히 중앙기업, 국유기업, 지방도시 투자회사들이며 민간 부동산 기업들은 대부분 자금난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가 아마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농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5명이 8그릇을 나누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그릇이 2그릇으로 줄어들어 몇몇 사람들은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너 죽고 나 살 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에 돈이 넘쳐났고 조금만 신경 써도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해도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예전처럼 돈을 벌기 쉬웠던
시절이 이제는 너무나 힘든 시기로 바뀌었습니다. 거리에 있는 상점들을 보세요. 어떤 가게들이 잘 되고 있나요? 상점에 사람이 얼마나 오고 장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앞으로 소비는 점점 더 하향세로 갈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생활필수품 외에는 소비를 매우 신중하게 할 것입니다. 생활필수품도 점점 더 싼 것을 살 것이고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 할 것입니다. 일부 플랫폼은 이러한 점을 파고들어 상인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지만 결국 플랫폼에 의해 얽매이게 될 것입니다. 보통 상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이 거의 없으며 서서히 사라지고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한편 중국 부동산 업계의 채무 위험이 점차 은행권으로 파고들고 있는 가운데 계속되는 소비 침체에 따른 연쇄 반응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 농상은행 채권 매각 사건이 바로 이러한 사태의 축소판입니다. 광주 농업상업은행은 최근 부동산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총액이 약 145억 9,200만 위안의 채권 자산을 양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담보 물건이 96.67%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이 자산들의 장부 가치는 약 103억 4천만 위안으로 지난해 1억 2,400만 위안의 흑자에서 6억 2,600만 위안의 손실로 전환됐습니다. 해당 은행의 최신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산업의 부실 대출 비율은 5.59%에 달하고 도매 및 소매업의 부실 대출 비율은 5.23%입니다. 전체 실적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영업수익은 234억 8,100만 위안에서 181억 5,400만 위안으로 급감하고 순이익은 전년 대비 29.86% 감소했습니다. 또한 현재 부실대출 양도 업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부실대출 양도 거래액은 64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재까지 매각 금액은 1,627억 1천만 위안으로 거래 금액은 1,276억 위안이며 그중 개인 부실 대출 양도액이 84.74%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21세기 경제보도에 따르면 부실 채권 시장의 1,000억 위안 규모 팽창은 금융 위험의 확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은행의 자산질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금융 위험이 누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콩의 은행 시스템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10월 말 홍콩의 상업용 부동산 업계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하락세를 겪으며 중소형 은행의 자산질을 압박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콩 중소은행의 위험 개방은 상업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운영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일반 사람들과 기업들의 현금 거래도 더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에 외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 기업 고객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앞으로는 현금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지금 현금을 손에 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 고객 중에는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한 고객이 있었는데 그분의 업종은 좀 특수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뒷돈을 주고받을 일이 있어서 당연히 이 돈은 이체로 처리할 수 없고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니까요. 예전에는 은행에서 현금을 뽑으면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요즘은 큰 금액은 예약을 해야 인출이 가능하여 이 고객은 은행에 가서 30만 위안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가니 창구 직원이 바로 돈을 주지 않고 고객 앞에서 돈 뭉치를 다시 한 장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해야 하나요? 그냥 바로 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했죠. 그러자 창구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고객이 그쪽을 보니 그 안에 카메라가 하나 있었고 그 카메라는 화면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화면에는 각 돈의 일련 번호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이 인출하는 모든 금액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되죠.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고객의 현금 인출 기록을 남겨야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외부에서는 이 사건이 경제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통제에 대한 정부의 수단에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가격, 부채 문제, 그리고 현금 통제 강화 모두 권력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